축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밭을 검게하는 산업이 이제 축산업인데요. 비료로 만들어서 토양을 또 비옥하게 하고 농작물을 키우고 가축이 먹고 이렇게 하는 자연순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올해가 신축년 흰소의 해죠. 그런데 얼마 전 경남 의령에서 실제로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 흰소가 태어나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화제가 됐는데요. 우직하고 성실한 이미지의 소를 비롯해서 오늘 축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이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 김태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흰소 올해 가니까 신축년인데 흰소의 또 해는 뭐 60년 만에 온다 그러는데요. 그 대표님은 흰소 보셨습니까? 저도 이중섭의 흰소는 들어보고 화가 또 이중섭. 이제 그림으로 봤습니다만은 실제 흰소를 보기는 올해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어쨌든 흰소의 해에 또 흰소가 태어났다니까. 물론 이게 이제 인공수정으로 지금 태어난 소인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흰소가 있었죠. 원래 흰소도 네. 오래 전에는 우리나라 누렁소라든지 네. 흑소, 칡소가 한 종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식민지 시대 일본이 소에 관한 표준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표준법에서 조선소는 누렁소를 조선소라고 한다. 네. 이렇게 그게 43년도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 흰소라든지 누렁소 위에는 다른 거는 잡소로 지어져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소띠해라서 이제 여쭤본 거고요.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잖아요. 예전에 그 축협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또 이렇게 저도 좀 헷갈리지만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 농협이 금융지주하고 경제지주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과 경제 이렇게 예, 나눠져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지주 안에 쌀, 과일, 채소를 담당하는 농업경제가 있고요. 네. 소, 돼지, 닭 이런 걸 지원하는 축산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경제는 축산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고 그걸 도축하고 가공 판매하는 데까지 필요한 것을 지도 지원하고요. 또 생산하는 것 잘 팔아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네. 아마 소비자들께서는 뭐 모구촌 이러면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모구촌, 도드람, 뭐 안심한우, 네. 안심계란 네. 이런 것들이 다 축산경제에 네.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좀 숫자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축산 경제가 취급하는 그런 그 물량 볼륨을 한번 숫자로 좀 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예. 작년도 예. 기준으로 하면 사업량으로 하면 한 7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7조 3천억 제가 뭐 다른 비교하기가 매출하고 좀 사업량은 차이가 있는데 매출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두산이 한 10조 정도 되더라고요. 뭐 재벌 그러니까 그렇죠. 대기업 그룹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조 3천이면 적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국 또 그 조합 단위까지 합치면 또 규모가 꽤 커지는 거죠. 전국에 저희들이 139개 축산 농협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한우를 주로 취급하는 데가 116군데고요. 예, 예. 낙농이 12군데, 양돈 7개, 예. 양계 2군데 등에서 139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다 합치면 거기서 이 자산으로 따지면 거의 100조 가까이 됩니다. 100조 가까이. 네,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조만 해도 네, 네. 지금 아까 두산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만은 100조 볼륨이나 되니까 네. 우리나라 그 축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전국 지금 139곳의 이제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축산경제 대표는 그분들이 이렇게 그 투표를 해서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대표님은 지금 3년임째 이제 들어가셨는데, 예. 이제 시작하신 거죠, 3년임? 3년이 이제 1년 지났고 1년이 2년째.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만큼 뭐 그 역량과 업적이 있으시니까 그런 3년임째 들어가신 건데 어떻게 소회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대표님 이렇게 3년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네, 그 전에 한 한 분 분이 있으셨군요. 계셨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이 제 부족한 게 많은데 이제 많이 좋게 평가해 주셔서 그러신 것 같더고요. 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소통을 좀 굉장히 이제 중요시해요. 그래서, 소통. 예, 그래서 중요시하죠. 제가 한 5년 됐는데 그 웬만하면 제가 현장을 가거든요.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단임 거리를 봤더니 한 38만 킬로 되더라고요. 그래 뭐 그 한 지구로 하면 9바퀴 반인데 1년에 2바퀴 지구를 동기에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에 항상 어떤 어려움이나 있나 그런 걸 듣고 또 해소해주고 또 어려운 거는 같이 해결이 안 돼도 같이 고민하고 하다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나름 평가를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아까 이제 사업량으로 7조 네. 뭐 몇천억 하셨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 목표를 지금 10조 이상 잡고 계신 거죠? 금년은 이제 10조, 7조 3천에서 10조 가기는 이제 한 해에 쉽지 가기는 않고요. 예. 쉽지를 않고요. 그 발판의 해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간은 예. 제가 이제 금년에 6년째 대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협동조합이 원래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봉사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예. 그간에 양축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이 좀 축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좀 치중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간에 가장 축산 농가들이 어려워했던 것이 무허가를 적법화하는 문제. 예. 그 다음에 분뇨를 축사에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는 부숙도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뒀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축산 농가들라든지 일선 우리 축산 농협하고 힘을 합치고 노력한 것가 잘 무난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축산 환경 쪽에 환경 문제가 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부터는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 사료, 좋은 양질의 사료를 좀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든지 네. 또 생산한 축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고 잘 팔아주는 사업 쪽으로 좀 더 자원을 집중해서 해서 사업 물론 그간에도 한 1조 가량 늘었습니다만 금년에 또 성장세가 빠르게 해서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 힘을 모아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좀 많이 앞서간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 5년간도 이제 좋은 성과를 내셨지만 올해는 이제 사업량 10조를 가기 위한 그 점프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해.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뭐 계속 개선을 해가야 되겠지만 그런 그 기반 환경을 좀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체제를 다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사실 그 축산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환경 문제, 특히 지금 냄새 문제, 냄새 문제. 이 문제가 이제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냄새 민원이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30%가 축산 관련 민원입니다. 냄새 민원입니다. 그래서 축산 또 이 관련 민원이 매년 거의 27% 정도씩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까운 지내는 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국내산 한우나 돼지고기 맛은 있는데 축산업은 싫다. 그거 수입해서 먹으면 안 되냐. 그 정도.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 민원이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사육 일정 거리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또 조례도 만들고 있고 이래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인데 그렇게 하시겠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결국은 축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축산의 원래 축자가 껌을 현자의 밭전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밭을 검게 하는 산업이 이제 축산업인데요. 가축이 분뇨를 생산하면 그걸 비료로 만들어서 토양을 또 비옥하게 하고 네. 그 비옥한 토양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그 농작물을 다시 또 가축이 먹고 이렇게 한 자연순환. 이것이 원래 소위 순환농업 순환농업이 말씀하시는 원래 이제 축산의 본래 모습인데요.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축산경제에서 이제 경축 이렇게 밭이나 논, 경, 축산의 네. 순환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분뇨를 퇴비나 액비 이런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이제 많이 확충해가고 지금 있습니다. 네. 소위 코로나 시대, 예. 디지털 예.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뭐 나름대로 축산 경제도 좀 변화를 모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은 뭐 언택트 디지털 네.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제 변화의 방향이어서 거기에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해오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속도가 뭐 상상도 못할 정도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뭐 시대에 뒤처져서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우리가 좀 전산에는 뒤졌었어요. 그래서 네. 전산에는 뒤졌지만 디지털이나 원택대에는 앞서가는 축산 경제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수적인 농협에서는 그렇죠. 조금 이 어떻게 무거운 조직으로 알려져 있죠. 있는데 의해서 저희들이 외부 인력을 음. 채용을 했습니다. 헤드헌트 회사에 좀 의뢰를 해서 그래서 외부 인력을 채용을 해서 디지털 전문 인력을. 예. 디지털하고 온라인 쪽 디지털 인력 채용 디지털 국을 만들고 온라인 쪽에서 온라인 단을 만들고 해서 그 조직을 저 분들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인력과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축산 쪽에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축종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다 한우, 젖소 모든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빅데이터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우하고 젖소는 그 전부터 저희들이 구축해오도 있던 분야라 거의 지금은 구축이 완료됐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 컨설팅을 한다거나 출하를 저희를 지도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의 핵심이 빅데이터 네네. 구축인데.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산란계, 돼지 쪽에 이제 빅데이터를 지금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온라인 쪽도 이제 지금 뭐 더 온라인 거래가 대세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예. 다 아는 건인데 그러니까 농가에서부터 축사는 반드시 도축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도축하고 가공하고 상품 소비자 이렇게 요 밸류 체인 상에 정보를 물류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지금 두 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국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쪽 농업 축산 현장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네. 또 AI 지금 여전히 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건가요? 지금 뭐 AI는 한 3년 만에 이제 예. 이제 재발이 된 건데요.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씩 이렇게 발병되고 되는 꼴이고요. 뭐 ASF는 네. 돼지 농장에서는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인 것은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 발병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만 이제 발견되던 것이 이 영월까지 이제 발견되니까 이게 멧돼지가 결국 경기 쪽 김포 쪽에서 파주, 포천 저쪽으로 해서 저 강원도로 가서 또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그 길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것이 우리 백두대간이 그쪽에 있거든요. 근데 백두대간을 타고 혹시 남하하느냐? 남하하는 거 이제 제일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네. 뭐 울타리를 그 광역 울타를 친다거나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농장별로 이 방역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이제 설 연휴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그 저 선물 뭐 한도도 이제 높이고 그래서 기대도 있는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뭐 걱정도 있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축산 제품들 이렇게 공급하는 데는 뭐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단지 네. 이제 달걀 같은 경우에 총 한 12% 정도 이제 살처분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걀 값이 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때 되면 또 저희들이 상당히 소비자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네. 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관리자는 또 현재 조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이 방출을 하기 위해서 또 일정 금액으로 오를 때는 저희들이 할인 판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계란뿐 아니라 그 농산물 물가들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좀 그 이렇게 비축 물량들을 좀 풀 계획들도 있군요. 네. 예, 계란 같은 경우. 네. 예. 대표님은 지금 올해가 소띠해이기도 하지만 그 한우 문화를 정립하는데 뭐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조선 왕조실록의 축산 부분만 정리한 그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보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조선시대의 한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우라는 것이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이렇게 이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축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네, 군데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된 축산 역사는 없고 또 거기서 읽을 수 있었던 거는 한우라는 것이 단지 쇠고기가 아니고 쇠고기를 생산하는 가축이 아니고 우리 그 민족도 여러 가지 그 문화가 녹아 있는 거구나 이런 자료를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미래를 위해서도 축산 역사를 좀 정리하고 한우 문화를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전담팀을 만들고 또 외국 전문가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상당한 분들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한우의 문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돼지의 진주 먹거리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돈 안 되는 거 아니냐. 경영을 한번 생각을 해봤나 이런 뭐 걱정하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우하고 문화, 한우에 저는 문화를 입힐 때 상당히 가치도 높아지고 또 한우라는 게 새로운 한 단계 더 품격을 가진 그런 그로 될 거로 상당히 또 경쟁력도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한우 영화제도 해보고 또 한우 사진전도 개최하고 한우 다큐멘터리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왠지 어감이 비슷한 한류 문화를 잘 정립하셔가지고 하나의 한류로 이렇게 키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먹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우가 우리나라는 120가지로 먹는다 그래요. 네.
그 마가렛 미든가 그 미국 아, 인류학자 예, 그렇죠. 그분이 예, 한 예. 말이 프랑스나 영국은 예. 40개 먹는데 예, 소 한 한국이라는, 마리를 네. 잡았을 때 네네. 그 영국 인간은 예, 40부위를 먹는데 우리는 100 120개 부위를 먹는다. 다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것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 게 등심별곡, 삼겹살 랩소디, 아. 뭐 갈비전, 음. 안심시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먹거리도 이 스토리를 입혀서 그렇게 하고 하면은 저는 그 한우에 대한 이 가치를 예.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한우의 문화 입히는 예. 작업을 꼭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먹거리가 결국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이런 문화가 정립이 되면 네네. 훨씬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꼭 그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우리 대표님은 정말 많은 지금 뭐 직원들한테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희망의 그 메시지를 뭐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소외 겸해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당시에 네. 그런 다 이제 초원에서 다 어려움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디 굉장히 이제 가난한 이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뭐 학교를 제대로 다니도 네. 않게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지금도 제가 일하면서 그렇습니다만, 뭐든지 한 번도 안 된다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또 제가 볼 때 한 60, 70%는 답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답이 안 생기는 것들도 차선이나 차차선은 생기더라. 그냥 현재에 충실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길이 주어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재에 충실하다 네. 보면 기회가 생기고 어려운 때도 꼭 길이 생기지 않겠나. 네. 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의 그동안의 그 여정을 보니까 소통, 긍정적인 마인드, 현실에 충실한 그 것들이 오늘의 이 대표님이 있고 우리 축산업을 이렇게 밝히는 등불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더 많이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신축년 소띠해에 소를 비롯한 한우 문화를 정립하신다는 우리 김태환 대표님의 계획이 멋진 결실로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